이미 2013년도 정도부터 예. 그러니까 미국 CIA 내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이상하다. 아하. 이게 뭐 대북 휴민트도 다 이렇게 날아가고 어허.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실 몇 건의 그 국정원 직원들 실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정보를 주면 이게 잘 유지 관리가 안 되고 밖으로 흘러나가고 오.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미국 CIA가 굉장히 정보 주기를 꺼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13년 이전이네요. 2012년. 예.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위기관리 그룹에서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핑스턴 교수가 그걸 핑크스턴. 예, 핑크스턴으로 예. 우리 나오죠. 그 핑스턴 교수가 그걸 추적을 해서 보고서를 만든 게 2014년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미 핑스턴 교수가 2013년도 후반에 그러니까 미국 인터넷 매체에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가? 결국은 결국 MB 정부 때, 그러니까 예. 이런 그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2013년도 그 무렵에 이제 2014년, 14년 그 보고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그러니까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2012년 본인의 그 대선 댓글 개입 예.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이걸 더 은폐하고 엄폐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 차원에서 사실은 그 2008년도 남북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회의록도 남재준 원장이 공개를 한 거다라고 미국 쪽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 판단의 근거에서 나온 보고서가 이 보고서입니다. 아, 이 의미 있는 보고서네요. 굉장히 의미가 많고요. 그리고 예. 2013년 시점에 이미 핑스턴 교수가 그 미국 한 인터넷 매체하고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건으로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이미 그때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예. 그러니까 댓글 사건. 2012년 그 댓글 사건으로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댓글 사건이 바로 대선에 영향을 준 댓글 사건이기 바로 때문에. 그거죠. 자,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오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당연히 2012년도에 댓글 작업들 이루어진 것들 증거 인멸을 했겠죠. 사실은 그래서 남재준 원장 시절에 집중적으로 그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중에서도 겨우 살아남은 증거가 이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혀낸 그 자료다. 예. 30개 팀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 댓글 개입했고 네. 그 문제가 종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예고할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변론 제기를 안 하기로 했다. 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 변론 이 부분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고 결과 끝나고 오늘도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대선 댓글 개입 팀장 사무실을. 그리고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될까요? 아니면은 댓글 문제는 원세훈 재판 이걸로 끝날까요? 추가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요. 어허. 일단 검찰에서 유의미한 증거다라고 유의미한 했는데요. 증거다. 예. 이게 그 팀장 등 민간인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증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추론컨대 민간인과 당시 공무원들, 즉 국정원 국정원장. 직원들 예. 사이에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그 증거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 연결고리가 없었거든요. 민간인과 국정원 직원 사이에 이 증거가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국정원 직원들,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았던 국정원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도 가능해지고 또한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민간인들에 대한 기소도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제가 보기에는 교장님 지시사항이 포함된 문건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알파 MB. 팀도 그렇고, 예, 예. 모든 그 외곽 팀들이 어허. 국정원 학교, 그 다음에 원세훈 원장을 교장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아마 그 이제 기본적으로 지시가 이제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나오면 그것이 이제 그 심리 전단을 통해서 외곽팀으로 쫙 전파가 되겠죠. 예. 그거 문건들이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 위에 이사장은요? 이사장이 궁금하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교장 지시로 그 모든 문건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예. 고재혁 기자님. 네. 자, 청와대에서 격려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의 발언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정원장 자격으로 내가 독자적으로 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사후 평가만 했다. 청와대와 아무런 관계 없다.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 뭐 윗머리를 숨겨버리면 MB한테까지 그 가해 안 가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좀 추가 기소에 약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게, 예. 그러니까 변론 재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했던 공소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검찰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 바뀌다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또 이제 이번 범위 안에서는 지금 이제 유죄로 할 만한 충분하게 뭐 있다 또 확신했을 수도 있지만 기소 범위 밖을 벗어나고 그렇다면 이제 추가 기소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가 기소하면 MB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가능성이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리고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처음에 1심 다뤄질 때 국정원 이렇게 했던 역할들 중에 예. 인정을 받아서 간 범위가 무지하게 계속 좁아졌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전방위적으로 예.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식을 다 쓴 걸로 지금 추론이 되는데 당시에 법정에서 인정받고 증거를 인정받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좁혀지고 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이 영향이 나타나면 차제에 추가 기소를 해서 아예 사이즈를 키워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볼륨을 것 같습니다. 키울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원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을 잡고 나서 왜 국정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국민들을 세뇌하려고 했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고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했는지 그게 2008년 촛불에 되어서 그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보다는 예. 오히려 그때부터 본인이 벌이고자 하는 일 가운데 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4대강. 예, 그런 사업들. 아하. 근데 그 반발만 단순히 저는 의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뒷배경이 있는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숨길 필요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는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대비의 차원에서 이거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예. 고질 기자님, 네.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아시죠?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모두 문제 못하지만 전문가니까. 그 임진왜란 때 그 왕이 누구였었죠? 선조였죠. 선조였었죠. 예. 선조 집권이 28년인가 그래요. 28년인가 그런데 도울 선생님의 책을 보면 MB를 선조에 비교하면서 왕이 즉위되자마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평양성에서 야반도주했고 평양성에서 도망가면서 백성들이 돌팔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8년 내내 백성들이 적으로 보였다. MB도 집권하자마자 쇠고기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적으로 보이고 이게 좌파 세력의 준동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분석하는 관점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종 평론가 보기에는 이후의 작업을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자락을 깔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가 하면 국민들에 대한 반감, 거부감, 증오막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뭐 제가 중립적으로 표현하자면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단도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예. 강한 의식.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4대강 사업이든 뭐든 해나갈 수가 없겠구나. 예. 그래서 그런 걸 했었고 박근혜 정부에 지금 나타났던 적폐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은 선행되었었습니다. 예. 그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 TV 시사 프로그램의 작가까지 아하. 그렇게 이제 챙기는 것. 그리고 당시 PD수첩 소송 때 김은희 작가를 고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랬죠. 방송사와 책임 PD와 PD 외에 방송 작가를 고소한 건 처음이었고요. 어허. 그리고 이 뒤에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인물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은 게 작성됐습니다. 근데 이름이 달랐어요. 뭐냐면 문화 균형화 전략이라고 그러니 지금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그래서 좌파 인물들은 솎아내고 예. 그리고 우파 쪽을 키우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고 이런 그 작업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네. 오래간만이에요. 제가 지금 누구 성대모사 하는지 아시겠죠? 짐작합니다. 네. 그거예요. 지금 약간 목이 좀, 아파 죽겠네. 좀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예. 그리고 여기서 그
카메라 원샷 잡아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너무 오셨어요? 너무 빨랐고. 너무 특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해서 검찰은, 소환 조사를 하고, 여론을 조작을 하면서 결국은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는, 참사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나자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거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여론 조작했던 거 문제가 아니야? 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좌파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여론 조작을 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그런 감성과 감정과 또 좀 별개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모욕감을 주는 행동들이 어떤 결국은 그런 참극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검찰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당시에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지금 이제 와서 조금씩 또 드러나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에 이런 권부 상층부에서는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결국은 드러날 것 같아요.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은 아예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드러난다 하더라도 한참 후에 예. 공소시효가 다 완성된 후에 드러났을지 모르는 행동들이 그나마 이제라도 조금씩 밝혀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대목이 사실은 이번에 오늘 보도에 나왔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보고서 중에 예. 청와대가 격려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 내용이 이번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종훈 평론가 잘했어요. 네. 잘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은. 예, 그럼- 큰일 난 거죠. 큰일. 왜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지금. 아니, 지금 청와대 그때 2009년 당시로 돌아갔어. 그러니까요. 예. 그 본인 지금 당사자 아니세요? 예. 누가 당사자예요? 당사자 연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지금 저 진행 중인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격려했다라는 게 예. 청와대 누가 격려했겠습니까? 대통령이 격려한 거죠. 그래요? 결국은요. 그렇죠. 어디 뭐 저 행정관 이런 분들이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국정원장 참 잘했어. 그런 정도의 만약에 일이 있었는데 예. 그거를 보고서에 담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VIP가 격려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예, 청와대가 격려했다. 청와대가 격려했다라고 순화시켜서 포함을 시킨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또 뺄 수는 없었던 것이 대통령이 격려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뭐 수석 정도가 뭐 격려했다 그러면 보고서에 국정원 보고서에 아예 안 넣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청와대가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장에게 일정 정도의 승인을 주고 그 전에 다 지시를 내렸고 그것을 잘 이행했기 때문에 격려를 하겠죠. 격려를 하고 또 원세훈 국정원장 이거 봐라. 네.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그렇게 표현을 한 줄을 넣은 것이고 굳이. 예. 네. 교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누가요? 의원님께서 쓰지 않으셨나요? 아, 그래요? 이종훈 평론가 쓰고. 제가 교감. 저를 엮어놓지 마세요. 감옥 갈 사람 한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교감보다도 수위가 높은 단어를 써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예. 단순히 교감이 아니라 지시 이행. 네, 그렇습니다. 뭐 아하. 승인 정도를 넘어서 직접적인 지시 또는 뭐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에 그러네요. 따른 이행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현재로서. 국정원장이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엄청난 국정농단도 아니고 국정원이 해서야 안 될 일을 하는데 이걸 해갖고 스스로 하고 사후 보고에 쓸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 당시는 이게 법의 단죄를 받을지 생각을 못했겠지만 예. 지금 와서 보면 이게 국정원법 위반이고 또 아하. 그 중에 일부는 또 공선법 위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범법이고 또한 범죄 행위인데 이걸 과연 아무리 복심이라 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혼자 당시 결정권자의 의사와 완전히 무관하게 했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짐작하는 게 더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예. 새벽에 아주 일찍 출근해서 모든 거를 다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 쇼였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저 그때 청와대 계셨었네. 그러니까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더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인사 문제까지도 챙기는 그런 스타일로 한다는 거죠. 특히 자기가 관심 있는 사안은.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업무 스타일이 현대건설 사장 때 본인이 그 현대건설을 운영하던 그 스타일 그대로 국정을 그냥 운영한 거다. 자, 그래서 저 현대건설 사실은 그 김중겸이라고 본인의 그 오른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세훈 전 원장도 자기 오른팔로 임명을 해서 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시킨 것.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합리적이죠.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놓치고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보수단체. 댓글 작업의 보수단체.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을 쓰는가 하면 또 자기가 했던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는 쪽으로 또 여론 작업을 해나가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종훈 평론가 얘기하셨듯이 국정홍보처가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보다 규모도 키우고 예산도 많은데 국정원이 국정홍보처 산하 아닌가? 그렇게 거기서는 대놓고 할 수 없으니 국정원이 이제 그런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조처 결과에서 좀 다시 보니까 주목되는 게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글 올린 거에서 반박글이 갑자기 800개를 올릴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 이미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전에 있던 조직 구조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국정원 내부에 이런 어떤 여론 조작팀이 있었다라는 걸 한번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여기에 다른 조직인데 여기에 결합된 게 있어요. 교포 언론 등 13개국 28개 언론의 지지 확산 전문가 기고문 게재. 이 부분은 뭐냐면 국내에 있는 좀 천천히 해주세요. 무슨 책을 읽어도 좀 이해하게 읽어야지. 교포 언론인. 교포 언론 등 13개국 28개 언론의 지지 확산 전문가 기고문 게재. 그러니까 해외 교포 언론에 그렇죠. 해외 교포들이 만드는 교포 언론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글들을 게재해서 여론전을 확산시켜라. 교포 사회에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교포 언론을 다루는 팀은 해외에 나가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에요. 국내 파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 파트에서도 똑같이 싱크돼가지고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보여준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베트남 정도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이 현지 언론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누구나 몇 명이 본다고 왜 우리 칼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데 그럼 들어주셨어요. 들어줬죠. 왜 들어줬냐? 광고를 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까지 결부되거든요. 교포 매체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정이 좋은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어떤 우리가 해외에서 간첩 잡으라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정보 지키라고 준 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이 국외 여론전환을 다 써버린 거죠. 아주 진짜 꼼꼼했었네요. 네. 촘촘하게. 그물을 촘촘하게 놓고 이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이 근거를 다 남겨서 나중에 자기들이 재판을 꼼꼼하게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좀 정말 그때도 당시에도 좀 더 확인을 제가 그때 해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고백을 하는데. 잘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세금 내서 조직을 만들어서 역할을 줬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까지 내부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게 참담합니다. 연결고리가 없었거든요. 민간인과 국정원 직원 사이에. 이 증거가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국정원 직원들,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았던 국정원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도 가능해지고 또한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민간인들에 대한 기소도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제가 보기에는 교장님 지시사항이 포함된 문건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 이제 그 알파팀도 그렇고 모든 그 외곽팀들이 국정원 학교 그 다음에 원세훈 원장을 교장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지시가 이제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나오면 그것이 이제 그 심리 전단을 통해서 외곽팀으로 쫙 전파가 되겠죠. 그거 문건들이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 위에 이사장은요? 이사장이 궁금하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교장 지시로 그 모든 문건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고재열 기자님. 자, 청와대에서 격려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의 발언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정원장 자격으로 내가 독자적으로 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사후
평가만 했다. 청와대와 아무런 관계 없다.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 뭐 윗머리를 숨겨버리면 MB한테까지 그 가해 안 가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좀 추가 기소에 약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게, 예. 그러니까 변론 재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했던 공소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검찰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미 2013년도 정도부터 예. 그러니까 미국 CIA 내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이상하다. 아하. 이게 뭐 대북 휴민트도 다 이렇게 날아가고 어허.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실 몇 건의 그 국정원 직원들 실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정보를 주면 이게 잘 유지 관리가 안 되고 밖으로 흘러나가고 오.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미국 CIA가 굉장히 정보 주기를 꺼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13년 이전이네요. 2012년. 예.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위기 관리 그룹에서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핑스턴 교수가 그걸 핑크스턴. 예, 핑크스턴으로 예. 우리 나오죠. 그 핑스턴 교수가 그걸 추적을 해서 보고서를 만든 게 2014년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미 핑스턴 교수가 2013년도 후반에 그러니까 미국 인터넷 매체에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가? 결국은 결국 MB 정부 때, 그러니까 예. 이런 그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2013년도 그 무렵에 이제 2014년, 14년 그 보고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그러니까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2012년 본인의 그 대선 댓글 개입 예.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이걸 더 은폐하고 엄폐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 차원에서 사실은 그 2008년도 남북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회의록도 남재준 원장이 공개를 한 거다. 라고 미국 쪽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 판단에 근거해서 나온 보고서가 이 보고서입니다. 아, 이 의미 있는 보고서네요. 굉장히 의미가 많고요. 그리고 예. 2013년 시점에 이미 핑스턴 교수가 그 미국 한 인터넷 매체하고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건으로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이미 그때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예. 그러니까 댓글 사건. 2012년 그 댓글 사건으로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댓글 사건이 바로 대선에 영향을 준 댓글 사건이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오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당연히 2012년도에 댓글 작업들 이루어진 것들 증거 인멸을 했겠죠. 사실은 그래서 남재준 원장 시절에 집중적으로 그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중에서도 겨우 살아남은 증거가 이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혀낸 그 자료다. 예. 30개 팀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 댓글 개입했고 네. 그 문제가 종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예고할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변론 재개를 안 하기로 했다. 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 변론 이 부분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고 결과 끝나고 오늘도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대선 댓글 개입 팀장 사무실. 그리고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될까요? 아니면은 댓글 문제는 원세훈 재판 이걸로 끝날까요? 추가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요. 어허. 일단 검찰에서 유의미한 증거다라고 유의미한 했는데요. 증거다. 예. 이게 그 팀장 등 민간인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증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추론컨대 민간인과 당시 공무원들, 즉 국정원 국정원장. 직원들 예. 사이에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증거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 범위 바뀌다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또 이제 이번 범위 안에서는 지금 이제 유죄로 할 만한 충분하게 뭐 있다 또 확신했을 수도 있지만 기소 범위 밖을 벗어나고 그렇다면 이제 추가 기소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가 기소하면 MB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가능성이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리고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처음에 1심 다뤄질 때 그 국정원 이렇게 했던 역할들 중에 예. 인정을 받아서 간 범위가 무지하게 계속 좁아졌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전방위적으로 예.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식을 다 쓴 걸로 지금 추론이 되는데 당시에 법정에서 인정받고 증거로 인정받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좁혀지고 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이 영향이 나타나면 차제에 추가 기소를 해서 아예 사이즈를 키워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볼륨을 키울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원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을 잡고 나서 왜 국정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국민들을 세뇌하려고 했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고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했는지 그게 2008년 촛불에 대여서 그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보다는 예. 오히려 그때부터 본인이 벌이고자 하는 일 가운데 예.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4대강. 예, 그런 사업들. 아하. 근데 그 반발만 단순히 저는 의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뒷배경이 있는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숨길 필요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는 그 앞으로 이뤄질 일들에 대한 대비의 차원에서 이거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예. 고재열 기자님, 네.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아시죠?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모두 문제 못하지만. 전문가니까. 그 임진왜란 때 그 왕이 누구였었죠? 선조였죠. 선조였었죠. 예. 선조 집권이 28년인가 그래요. 28년인가 그런데 도울 선생님의 책을 보면 MB를 선조에 비교하면서 왕이 즉위되자마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평양성에서 야반도주했고 평양성에서 도망가면서 백성들이 돌팔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8년 내내 백성들이 적으로 보였다. MB도 집권하자마자 쇠고기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적으로 보이고 이게 좌파 세력의 준동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분석하는 관점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종 평론가 보기에는 이후의 작업을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자락을 깔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가 하면 국민들에 대한 반감, 거부감, 증오막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중립적으로 표현하자면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단도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예. 강한 의식.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4대강 사업이든 뭐든 해나갈 수가 없겠구나. 예. 그래서 그런 걸 했었고 박근혜 정부에 지금 나타났던 적폐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은 선행되었었습니다. 예. 그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 TV 시사 프로그램의 작가까지 아하. 그렇게 이제 챙기는 것. 그리고 당시 PD수첩 소송 때 김은희 작가를 고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랬죠. 제작 방송